자, 여러분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제사가 뭐냐면 전혜린인데요. 제가 이제 그 파세르나크라는 작가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게 고등학교 때인데요. 이른바 여고 시절에 이게 민서출판사인데 그때는 이 책은 아니었어요. 소프트 카바였던 것 같고 색깔도 뭐 와인색이랑 초록색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두 권 수필집이 두 책입니다. 제목은 똑같아요. 다 유고집이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1권이고요.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가 이제 2권인데 이거를 이제 사서 읽고 친구들 뭐 이런 거 읽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학 소녀인 양 하는 친구들이 항상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그 전혜린이 이제 요절을 했기 때문에 또 더 문제적인 걸로 이제 또 얘기는 하지만 요절하는 사람이 이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요절인데 이제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자살했기 때문에 이제 더 우리가 이제 전혜린을 신화로 만들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씀드린 여고 시절에는 이제 저의 개인적 경험이기도 한데 일종의 전범으로 삼을 만한 어떤 여성 작가가 잘 없잖아요. 잘 없죠. 예, 시몬느 드보바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2의 시몬느 드보바르 제2의 성을 쓴 시몬느 드보바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루이제 린저.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작가. 그 다음에 프랑스와즈 사강. 사강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랑스와즈 사강. 사강은 되게 예뻐요.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그 나중에 나이 들고 다시 찾아봐도 까트린 드네브 있잖아요. 드네브는 프랑스 최고의 정말 여배우였잖아요. 드네브랑 같이 있는데도 밀리지 않아요. 그 미모와 스타일과 어떤 당당함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모델로 삼을 만한 어떤 여성 작가, 여성 지식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사도라 덩컨, 그런 뭐 무용수 이런 이름도 떠오르는데요. 우리나라 작가 중엔 정말 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우리가 그때 전혜린을 이제 읽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전혜린을 고등학교 때 읽고 다시 읽지 않다가 그때 이제 네이버에 연재할 때인데 너무 오랜만에 이 소설을 꺼내 본 거예요. 그때는 생애 한가운데였는데 이거를 이제 읽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읽은 거죠. 고등학교 때 제가 린저를 많이 읽었거든요. 헬세, 린저를 그때 많이 읽던 때였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작가들이 워낙 없었으니까. 근데 린저가 북한을 갔던 거 어쨌던 거 아무튼 그 당시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 린저 여사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때 그 에세이 이제 그런 에세이 독서 에세이라고 할 만한 이제 이런 걸로 그때 엮었는데요. 네, 이 정적은 뭐죠? 이 정적은 왜 제가 이렇게 조용한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조용했냐면 린저의 세계 한가운데를 어디다 넣었는가 이제 보니까는 자 이게 자 독후감책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독후감책인데 이렇게 이제 이게 논문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평문이라고 하기에도 평문이라고 하기에도 이게 분량이 적어요. A4로 한 장 반, 한두 장, 길어야 한 두 장, 뭐 요 정도 되는 것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이 많은데 이거를 그 틀을 짤 때 되게 이제 고생을 했었는데 5장에 들어가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요거는 당연히 어디서 가지고 온 건가요? 당연히 이제 데미안인데요. 이거를 이제 부제목으로 그 챕터의 제목으로 뽑고 주로 성장, 청춘, 예술 이제 이런 걸 다룬 작품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삶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그 와중에 제 책을 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저는 글쟁이니까 이렇게 책을 내는 게 일이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 이걸 광고를 하고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식의 어떤 방향을 지녔거나 한 책을 좀 내고 싶은 지금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자 여기 4강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 삶의 한가운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읽고 쓰는데 이게 어릴 때 읽었을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읽었으니까 진짜 너무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30 넘어가지고 읽으니까 짱 유치한 거예요. 너무 유치해가지고 특히나 여기서 그 나는 절대로 평범해져서는 안 돼. 난 정말 특별하게 살아야 돼. 막 그 부분이 와 이거 진짜 중고등학교 때는 완전 감동하고 막 이게 이렇게 써놓고 막 좌우명처럼 여기던 그런 것들이 진짜 30 넘어서 읽으니까는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점 자체가 그 니나라는 어떤 여주가 있는데, 그녀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짝사랑하는 어떤 남자 그 정신과 의사였나요 박사였나요, 세상 줄거리도 잘 생각이 안 나네. 그 눈으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전혜린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냐면, 삶의 한가운데라고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요. 이게 생의 한가운데로 번역을 했을 때 이제 그 번역이 누구 번역이었다? 전혜린 이제 번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혜린은 동문학자였으니까 이런 식의 이제 독일 문학을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를 했는데, 전혜린 번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미륵의 압록강은 뭐죠? 그거 압록강은 흐른단가, 그것도 읽었고, 그 다음에 에리히 캐스트너라는 독일 작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그래도 이제 유럽 문학이니까 그 약간 지적인 허영도 있고 해가지고 재밌게 이제 읽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혜린 소개로 뭐 독일 문학을 접한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전혜린 이 책에 보면은 릴케도 나오고 헤세한테 수채화를 엽서로 받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중에 파스테르나크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파스테르나크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권에 72쪽인데요. 오늘 파스테르나크의 멋진 시를 발견했다 해가지고 독일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혜린 동문학자고 독일어 번역도 많이 했고, 뭐 서울대 어디에서 이제 독일어 강의를 하다가 성균관대에서 이제 강의하던 중에 결혼도 하고, 남편이 서울대 법대 교수였는데요. 김철수? 아무튼 또 딸이 하나 있었고, 정화. 딸에 대한 얘기도 많잖아요. 육아일기 이런 거. 해서 한국의 바나나 값이 너무 비싸다고, 애를 독일에서 키울 때는 바나나를 많이 먹였을 텐데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바나나를 먹이려고 하니까 그렇고, 오늘 뭐 애 옷을 산다고 뭐 백화점을 몇 바퀴를 돌고, 이런 얘기들, 엄마 수다들, 그런 생활 수다들, 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주로 책에 관한 그런 이야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연애죠, 연애. 예, 그런 거. 이제 쓰는 사람이 여자니까 이제 그 남성을 글쓰기의 대상으로, 그런 미적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젊었던 거예요. 이게 20대 때 쓴 거잖아요. 한창 뜨거울 때. 네. 뭐 이렇게 나뭇잎 뒹구는 것만 봐도 막 깔깔깔 웃음이 나고 하는 나이는 지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좀 설렐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감정적인 얘기들, 주로 남성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글의 문학에 대한 것 중에,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제 이런 것 중에 파스테르나크 시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모든 일에서 극단까지 가고 싶다. 다시 읽을게요. 모든 일에서 극단에까지 가고 싶다. 일에서나 길에서나 마음의 혼란에서나 재빠른 나날의 핵심에까지, 그것들의 원인과 근원과 뿌리, 본질에까지, 운명과 우연의 끈을 항상 잡고서 살고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발견하고 싶다. 만약 부분적으로라도 나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8줄의 시를 쓰겠네. 정열의 본질에 대해서, 오만과 원죄에 대해서, 도주나 박해, 사업상의 우연과 척골과 손에 대해서도 그것들의 법칙을 나는 찾아내겠네. 그 본질과 이니셜을 나는 다시금 반복하겠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1954년, 이런 번역인데요. 제가 이 시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써가지고, 그때 코팅이 유행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받침, 요즘은 책받침을 안 쓰잖아요. 공책이 좋아가지고. 옛날엔 책받침을 써야 됐거든요. 그렇게 갖고 이제 한쪽에는 이 파스테르나크 시, 또 한쪽에는 니체 아포리즘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책받침으로 쓰고 그랬는데, 이 번역을 나이 들고 다시 읽으니까 너무너무 딱딱한 거예요. 진짜 외국 시를 그대로 번역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독일어를 옆에다 이제 변기해 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들치다가 알게 됐는데, 마야콥스키가 죽었다는 거, 마야콥스키의 죽음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대부분이 뭐예요? 일기잖아요. 번역이 너무 힘들다. 하루에 오늘 6시간 동안 번역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긴 방황. 이거는 전에는 욕망도 많았다. 중학교 때
죽어도 평범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껏 어느 마녀의 저주같이 따라다니고 있다. 나를 그렇게 형성하려고 있다. 아니 세상에 애 엄마가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30세 무서운 나이 끔찍한 시간의 축적이다. 어리석음과 광년의 금자탑이다. 3장 목마른 계절인데 제가 이 수필집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이 보면은 이제 처음에 1장에 사랑의 창가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에세이가 회색의 포도와 레몬빛 가스 등인데 이제 전혜린이 50년대에 독일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이게 또 미국이나 영국하고 또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프랑스, 독일이 당연히 그도 분위기가 다른데 제 말은 우리에게 갖는 어떤 그 느낌이 달라가지고 좀 미국하고 영국은 왠지 좀 천박하고 속물적인 데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당시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그랬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은 보다 더 문학적이고 문화적이고 철학적으로 느껴졌었고 제2 외국어를 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우리 학교는 불어였어요. 프랑스어를 했는데 프랑스 가르치는 선생님 2명이었는데 여자 선생님하고 남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여자 선생님은 별명이 양파였는데 담아내기 선생님. 아무튼 이제 그렇고 남자 선생님이 키는 작았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정말 조각같이 생기셨거든요. 프랑스어랑 너무 잘 어울렸고 그래서 불어 공부를 또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는데 불문과 가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에 대한 유럽 하면은 사실 영국보다는 프랑스 독일을 떠올리니까요. 실제로 문화적으로도 영국은 미국하고 많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심들이 이제 많을 때였으니까 지적인 허영들이 많을 때였으니까 이 회색의 그 포도 유럽의 그런 이렇게 포장도로잖아요. 회색의 포장도로와 그 다음에 이제 가스등이 저게 가스등이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있었죠? 그게 가스등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깜빡깜빡해서 아내를 말하자면 그루밍을 해가지고 그 돈을 재산을 그거 하려는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게 문화적인 그게 있으니까 어머 11분을 찍었는데 마이크 없이 찍어버렸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가긴 좀 너무 멀리 왔고 이 어린 왕자 여기도 보면 그 점등사가 나오잖아요. 가스등을 켜는. 그게 이제 문화적인 그런 게 이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와서 너무 아까운 거는 이 시인데, 네. 자, 그래서 가스등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럽의 특히 이제 독일의 그런 분위기들을 이 수필집을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을 했었던 것 같고요. 미넨의 몽마르트, 다시 나의 전설, 슈바빙도 이제 잊혀지지 않네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목마른 계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지금도 이름이 어렵지만 이게 또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혜린이 좋아했던 남자인가요? 장아제비도인가 있잖아요.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미친 듯이 살고 싶다 이거는 블록의 시제목이기도 한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썼던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랬던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그냥 이제 그렇게 우연히 이제 겹쳐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런저러한 이제 이야기, 에세이들인데, 제가 너무 아까워서 시는 한 번 더 읽을게요. 제가 이 시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모든 일에서 극단에까지 가고 싶다. 일에서나 길에서나 마음의 혼란에서나 재빠른 나날의 핵심에까지 그것들의 원인과 근원과 뿌리 본질에까지 운명과 우연의 끈을 항상 잡고서 살고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발견하고 싶다. 만약 부분적으로라도 나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8줄의 시를 쓰겠네. 정열의 본질에 대해서, 오만과 원죄에 대해서, 도주나 박해, 사업상의 우연과 척골과 손에 대해서도 그것들의 법칙을 나는 찾아내겠네. 그 본질과 이니셜을 나는 다시금 반복하겠네. 그래서 전혜린 특유의 뭔가 과장된, 그 다음에 나는 외국물 먹은 사람이거든? 하고 이제 그거를 약간 이제 속물적이고 조금 저속하긴 한데 그거를 좀 우아하게 잘 표현하는 전혜린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좀 느낌을 주는데 이 시를
이게 다 번역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여기 번역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종수울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지금 닥터 지바고를 창비해서 번역을 하신 그분이기도 한데, 당연히 번역이야 뭐 여기가 더 좋죠. 좋은데 저건 이제 어릴 때부터 읽어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정렬의 법칙, 그 원칙을 밝히고 정렬의 이름들의 머리 글자를 되풀이할 텐데, 아까 그 이니셜 머리 글자로 바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몇 줄 더 있어요. 나는 정원처럼 식구들을 가꿀 텐데, 핏줄의 전율로 식구 속에서 보리수가 연이어 꽃을 피울 텐데, 일렬로 종대로. 나는 장미의 숨결을, 박하의 숨결을, 초원을, 띠를, 풀베기를, 뇌우의 굉음을 식구 속에 넣을 텐데, 그렇게 언젠가 쇼팽이 농장에, 공원에, 숲에, 무덤에 생생한 경의를 에뛰드에 집어넣었다. 성취된 승리의 유희와 고통은 팽팽한 활의 단단한 시위.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시집을 영상으로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번역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말에서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시는 그 딱딱함을 이제 느끼면서 읽으라고 있는 시인 것 같고요. 모든 것에서 나는 본질에 다다르고 싶다. 이래서 길의 추구에서 마음의 혼란 속에서 흘러간 날들의 본질에, 그 원인의 기초의 뿌리의 핵심에, 운명, 사건의 가닥을 놓치지 않으며 살고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발견을 이루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스테르나크는 시인으로 먼저 일가를 이루었고, 문학사적으로도 이제 좀 더 많은 평가를 받는 거는 사실 시이기 때문에 읽어보셔도 이제 좋겠지만은, 그래도 네, 그 어떤 문학사적인 그런 평가, 점수죠, 점수.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사랑받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갖고 왔지? 이 어린 왕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텍쥐페리가 많은 소설을 썼거든요. 저기도 있는데 야간 조종사, 뭐 남방, 뭐 기행, 뭐 만차 남방 우편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많은데, 야간 비행, 남방 우편기, 뭐 저 펭귄 클래식 코리아 책이 지금 보이는데, 다 읽어봐도 크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끼는 거는 어쩌면 문학적으로는 이게 그냥 약간 동화같이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사랑하는 것처럼 파스텔나크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사적 의의가 있지만, 소설이 우리한테 주는 친근감, 익숙함, 그리고 은은한 그런 서정적인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쓰라고 하면 낯뜨겁고 오글거려가지고 쓰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고요. 비슷하게 이제 전혜린이 왜 파스테르나크한테 그렇게 빠져들었던가 하는 이제 거를 다시 제가 한 시간 정도 그냥 살짝 들춰봤는데 알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기인데, 이 일기를 이렇게 출간을 한 거잖아요. 보니까 이어령도 자꾸 하셨지만 이어령도 서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혜린이잖아요. 전혜린 말고 전채린이 있어요. 전채린은 전혜린의 동생인가 그런데, 전채린은 불문학자였던가 그래가지고 전채린이 번역한 시몬느 드 보바르의 그 초대받은 여장가, 뭐 옛날에 제가 읽은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불문학자인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것도 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스트라고 할 만하겠죠. 이더킨가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전혜린에 대해 쓴 책도 있고 뭐가 좀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 이제 엄정하게 글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쓴 것도 너무 작고요. 두 권인데, 이거보다는 좀 더 정돈된 뭔가 구조화된 언어 텍스트가 있어야지 작가 전혜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그 집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는 잘 얘기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 사서 읽었던 책인데, 이걸 이제 이 판본은 2002년에 개정판이 나왔고요. 2012년에 개정 14세가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어쨌거나 쇠를 14번을 갈 정도니까는 독자들이 꾸준히 이걸 찾는다는 거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 책에
이 젊은 분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쇄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일일이 다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아는 세대는 아니에요. 제가 이미 등단했을 때는 이거를 안 붙이든가 하고 그냥 계약에 의해서 인지세는 생략합니다 하고 돈만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도 어지간히 찾는 독자들이 있음을 이제 보여주던데 그 뒤에 이제 서지 사항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이 글 자체가, 전혜린의 에세이, 수필 자체가 막 그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막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전혜린이라는 이 캐릭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신화가 된 그런 것이 있고요. 검은 머플러, 우수에 서린 무서운 눈동자로 그 날카롭고도 매혹적인 에스프리를 쉴 새 없이 발하던 전혜린. 그의 말은 하나의 음악이요 한편의 시였다. 작고 작가 이봉구. 한마디로 언니가 살다 간 길은 창조적인 땀에 젖은 걸음걸이였다. 언니의 생은 자유로우려는 정신과 현실 세계와 대결해 나가는 투쟁 과정이었다. 전채린. 그 다음에 전설이나 신화 속으로 사라져가는 사람이 있다. 전혜린, 그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의 의식이 그의 언어가 집요하게 떠밀고 가는 순간의 지속. 그것이 바로 그녀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건 이제 이어령 선생님이 쓰셨는데 역시 이어령이네요. 일단은 대명사도 그녀라고 쓰지 않고 그로 쓴 거부터가 그렇고 그의 의식이 그의 언어가 집요하게 떠밀고 가는 순간의 지속. 그래서 확실히 전혜리는 그런 어떤 절절함 같은 거를 잘 담아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봐도 그래도 넘기게 되고 책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려둔 것만 해도 제가 전혜린에 대한 그런 게 계속 이제 있고 또 전혜린은 여기 이제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회상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읽은 건 아니고요. 박경리, 소설가 박경리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너무 안 꾸미고 있는 그 모습 예쁘다고. 그러니까 묘사가 이렇진 않았어요. 전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뭐 파마하지 않은 머리에 뭐 그런 모습이 이제 좋았다는 식의 그런 어떤 묘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헤세라든지 뭐 릴케라든지 심지어 러시아 작곡가 쇼스타코비치, 작가 마야콥스키, 파스테르나크 뭐 등등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당시에 이제 여성이 이렇게 막 글을 쓰고 하지 않던 시절이라서 더 좀 와닿았던 것도 같고요. 근데 뭐 시나 소설이나 조금 더 정형화된 어떤 장르로,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읽고 배운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피천득의 인연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런 식으로 조금 정갈한 에세이가 있었더라면 좀 많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혜린을 진짜 어릴 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진도 막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화려한 약간 레이스 스카프 그런 거 있는 요 사진인 것 같으네요. 머리 요렇고, 예. 그쵸. 근데 본인은 그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유고로 책까지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 하는 생각을 좀 잠시 해보게 되고, 겹쳐서 이렇게 읽으면 두 개 되게 비슷해요. 이 루이제 린저가 묘사한 니나의 어떤 느낌하고 전혜린의 느낌, 그런 게 비슷한데, 네. 레몬빛 포도와 레몬색의 포도와 가스 등, 네. 그것도 그렇고, 뭐 여고 시절이 생각나는, 이른바 여고 시절이 생각나는 이제 작가였는데, 파스테르나크하고 더불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한테는 파스테르나크를 권합니다.